네, 미국을 다시 임신시키자. 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국의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merica Pregnancy Again. 이 새로운 슬로건이 나온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해 말 선거 운동할 때 가장 널리 사용했던 슬로건 잘 아시잖아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데 최근에 이를 패러디한 구호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마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파죠. G 대신에 P를 넣은 겁니다. 마파는 말씀드린 대로 Make America Great, 죄송합니다. Pregnancy Again. 근데 준말로 미국을 다시 이제 뭐 임신하게 만들자 뭐 그런 뜻인데 표현이 좀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좀 진지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서 이 출산율 제고 운동을 벌이는 아주 진지한 슬로건입니다, 사실은. 자, 잠시 좀 새길로 한번 빠져볼까요? 여러분들 한국에 사실 때 58년 개띠, 58년 개띠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58년 개띠냐, 뭐 70년 개띠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그 58년 개띠라는 얘기가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한동안 유행어처럼 썼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평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그 선대들이 우리 선배들이 아이를 가장 많이 그 낳은 시기를 표현한 상징적인 말이 그 58년 개띠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또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때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막 이럴 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몇 년생이야? 너 몇 년생이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58년생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58년 개띠, 58년 개띠 이게 무슨 유행어처럼 그 당시 그랬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즈음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이를 많이 낳은 사실 그 베이비붐 시대, 그때였습니다. 미국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가 도래하자 이른바 베이비부머 시대가 이제 된 것인데요. 공식적으로는 그 베이비부머의 시대의 그 시작점이 미국에서는 195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1964년까지. 그러니까 1957년부터 시작이니까 한국에서도 58년 개띠, 58년 개띠. 그게 어찌 보면 뭐 무슨 그때 무슨 인터넷 시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런 서로 교감을 한국과 미국이 한 것도 아니었는데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 당시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57년, 58년 막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여성 1000명당 123명이 출산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성 1000명당 55명만 출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절반 이하는 물론요, 거의 한 3분의 1 가깝게 이제 내려앉은 것인데요. 지금 이게 사상 최저입니다. 미국도요. 출산율 사상 최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비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하고 지금 손을 잡고 야, 무슨 아이디어가 없겠어? 야, 무슨 좋은 좀 정책 없어?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이겁니다. 마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그 선거 운동 동안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면서 뭐 마파 얘기 뭐 선거 운동 때도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다음 달에 그 무슨 이거 여성들의 그 체외 수정 비용을 인하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행정명령도 아마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부들에게도 뭐 지원금을 좀 주는 그런 행정명령도 발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 좀 이름 지으시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도 사실은 마가 선거 운동하기 얼마나 좋았어요. 심플하고 누구나 다 알아듣고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 왠지 그 좀 자부심이 생기고 뭐 그때 그 뭐 그랬었잖아요. 아주 간단한 한 줄로 아주 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그 이름 짓는데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마파 Make America Pregnancy Again. 자, 그런데 이 캠페인의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산 보너스 제공도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 한 명당 $5,000
예,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라고 표현하지만 또 어떤 식으로는 5천 달러의 현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어차피 3, 40대의 세금은 1년에 뭐 5천 불 이상은 무조건 내잖아요.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불만 내도 1년이면 12,000불인데 12,000불 세금 내는 거에서 5,000불 까주겠다는 거니까 5,000불 캐시로 주는 거나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책은 한 가지 조금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한 명당 5,000불을 준다라는 건데, 그 결혼한 부부라는 데에서 조금 이제 논쟁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미혼모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미혼모로서 자녀를 키우기 더더욱이 어려운데, 5,000불까지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 뭐 미혼모 차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책은요. 국가 모성 메달을 수여한다. 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은 아니고 6명,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국가 모성 메달, 이제 이게 원래 이름은요, National Medal of Motherhood입니다. Motherhood. 야, 이런 이름의 그 일종의 그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또 조금 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나치 독일의 그 어머니의 명예 십자 훈장, 과 좀 비슷하다. 이런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나치 시절의 그 훈장은요, 그 출산 장려 캠페인은 맞습니다만은 사실 그 아리아계, 그러니까 즉 순수한 독일인 혈통만을 좀 늘리자라는 그런 취지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아리아계 여성들에게만 가능한 한 많은 순수 독일 혈통의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은 훈장 주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독일 민족을 번성시키자라는 그런 그 차별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는 좀 비판이 심하게 일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과 좀 비슷하다. 그리고 그때 그 나치 정책이 자꾸 떠오른다. 요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자, 세 번째 정책은 뭐가 있냐면요. 여성의 그 생리 주기에 대한 추적 연구에 그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돈을 들여서 여성의 그 생리 주기를 추적해서 자연 임신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장려해주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연구를 나라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정책은요. 고속도로, 이 프리웨이 예산과 좀 연계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프리웨이, 그리고 더 많은 교통 인프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살기 좋게 해주겠다. 뭐 이런 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크고 작은 몇 가지 좀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조금 그 디테일하게 고치고 수정하고 또 보완을 하면 뭐 비판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판 중에서 또 어떤 비판이 있느냐? 사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뭐냐면 전통적 성 역할을 여성들에게 강조한다. 그런 비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역할을 출산과 육아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오래전 뭐 몇백 년 전의 그 전통적인 그때의 성 역할처럼 강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한다. 여성을 그저 아이 낳는 그런 사람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 그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비판도 비판입니다만 어떤 그 인식의 문제죠. 여성들을 그렇게만 인식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좀 인식을 좀 제거한다든지, 뭐 교육을 좀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타개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실질적인 지원 문제도 좀 부족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 5,000불 까주는 거 좋다, 다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필요한 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정말 건강한 아이를 편안하게 이렇게 낳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출산휴가는 당연한 거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유급휴가
이런 것도 이제 육아휴직 뭐 이런 것도 좀 유급으로 해줘야 되고 또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으면 또 남자들도 아이를 키울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남자들도 엄마 대신에 그 부인 대신에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베네핏 이런 걸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너스적으로 이제 산후 건강 관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제도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그 Make America Pregnancy Again 이 운동은요. 현재 그 보수 진영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 올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 2025를 통해서 연방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을 좀 침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찬반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래요. 뭐 찬반 논쟁 어떤 정책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적인 보완 정책 또는 수정 정책, 뭐 추가적인 정책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좀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미국도 출산율을 좀 올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뭐 퍼펙트한 정책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래서 뭐 퍼펙트한 것, 단 한 명의 반대자도 나오면 안 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우려나 비판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게 보완 정책을 잘 만들어서 미국의 출산율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수의 그 미국 스테이트, 미국 주 정부에서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10월 그 두 번째 월요일, 10월 두 번째 월요일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콜럼버스 데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콜럼버스 데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주민의 날로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날은 무슨 원주민의 날? 그냥 옛날처럼 콜럼버스 데이로 복원시킬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이 SNS에 올린 글에서요. 민주당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그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했다라면서 공식 명칭을 콜럼버스 데이로 나는 완전히 복원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나로 인해서 크게 복귀될 것이며 나는 콜럼버스의 날을 과거 수십 년간 우리가 그렇게 유지했던 것처럼 동일한 규칙, 동일한 날짜로 복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콜럼버스의 날은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된 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32년 미국에서 공식적인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콜럼버스는 정작 그런데 현재의 이곳 우리 미국 영토에는 사실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 유입이 미국이 이제 좀 초창기 때 이탈리아 이민자 유입이 막 늘어나면서 이들의 표를 좀 의식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탈리아계를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기념일이 확대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이제 상당수의 미국의 주는 유럽인의 이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당시에 있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인디안 하지만 그 원주민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날을 이 원주민의 날로 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땐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런데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만 이 콜럼버스의 날이라는 콜럼버스 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34개 정도의 주는 거의 다 원주민의 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그게 대세로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완전히 대세로 굳혀버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탑 여기까지 나는 이제 콜럼버스 데이로 복귀시킬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말이 나온 김에 이 콜럼버스 데이가 원주민의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배경
잠시만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콜럼버스는 1492년,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식민지화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좀 비판도 듣고 있고 또 그 당시 원주민들은 뭐 세균 같은 게 많이 없었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유럽에 이제 백인들이 오면서 막 세균, 질병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퍼뜨려서 인디안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학살의 시작,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1970년대부터 그 원주민 인권 운동가들과 일부 그 일부 주 정부에서는요, 콜럼버스는 이 미국이 지금 축하할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주와 도시들이 콜럼버스의 데이를 이름을 바꿔서 원주민의 날로 이제 바꿔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원주민의 날을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를 그렇다고 완전히 폐지시킨 건 아니에요. 콜럼버스 데이는 그대로 놔두고 이 원주민의 날이라는 것을 같은 날에 같은 이름을 줘서 그날에 똑같이 같이 공동으로 기리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네. 콜럼버스 데이를 민주당 정부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건 아닙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콜럼버스 데이 복원을 외친 건 뭐냐면 원주민의 날이라는 말을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콜럼버스 데이 복원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요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 노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공화당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더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한 70년 전, 80년 전, 100년 전의 그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콜럼버스를 미국 발견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처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유산을 지우는 시도다.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콜럼버스 데이를 지켜낼 것이며 그래서 콜럼버스 데이라는 이름만 쓸 거고 원주민의 날이라는 말은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과 미국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라는 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공화당 지지 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제 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좀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게 아니라 요 이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콜럼버스 데이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자, 첫 번째,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상징, 이게 바로 이제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사실 콜럼버스 데이는 1937년에 공식 연방 공휴일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던 그 시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알리고자 정치인들에게 많이 로비를 해서 만든 게 콜럼버스 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혀 콜럼버스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뭐 그가 미국에 세운 어떤 공로도 전혀 없고 그런데 어거지로 없는 걸 만든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우리 이탈리아계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파워를 좀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크리스토퍼 콜럼버가 이탈리아계인데 미국을 처음 왔었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다.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콜럼버스에 관련된 스토리, 신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배웠잖아요. 여기 이제 발견했다 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바이킹이 그로부터 500년 전에 이미 북미 이곳 지역에 도달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 그 발견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미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그때 이미 살고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또 이미 바이킹이 500년 전에 여기를 먼저 왔다 갔고 그런데 콜럼버스가 뒤늦게 왔다고 이게 무슨 발견까지는 아니다. 뭐 개척?
정도의 표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콜럼버스의 잔혹성 얘기를 또 좀 그냥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원주민에 대해서 매우 그 잔혹한 통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슷하게 생긴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하고는 또 완전히 좀 다르게 생긴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말도 안 통하는데 갑자기 총 쏴대고 학살하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막 이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심하게 시켰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문을 했고, 심지어는 처형도 했고, 뭐 이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콜럼버스의 당시 그 잔혹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빼놓지 않고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데이를 만들어서 무조건 콜럼버스를 막 신격화하듯이 영웅시하듯이 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과 과는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콜럼버스 데이 명칭 복원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에 이제 관련해서 그 비하인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인이 불법 체류적인 외국인을 추방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까지도 함께 그 추방되는 그 비행기 안에 태워버렸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엄마를 추방하면서 막 2살짜리 애도 같이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2살짜리 애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국은 지난 25일 루이지애나주에서 불법 체류자 여성 2명을 온두라스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방된 여성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2살, 4살, 그리고 7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까지 함께 온두라스행 비행기에 실려서 송환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 4살짜리 아이는 암 투병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에 그냥 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추방된 여성들은 또 미국 국적을 가진 그 자녀들은 미국에 남기를 원했지만 이민국은 자녀들도 함께 그냥 패키지로 그 비행기에 실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 주의 그 연방 법원이 뒤늦게라도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2살짜리 아이의 경우, 그 2살짜리 그리고 4살짜리 아이들의 경우 온두라스에 보낼 수 없고, 즉 보내서는 안 되고 또 미국에 남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미국에 남겨뒀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모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게 강제 송환 비행기에 실려졌다. 이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연방법원이 그렇게 뒤늦게나마 판결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까지 함께 강제로 국외로 추방시켜버렸다라는 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서 법 절차가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다른 얘기로 일종의 해명을 했습니다. 국무장관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추방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추방된 그 엄마가 2살짜리 자녀와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추방되는 엄마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태워보낸 거다. 이렇게 그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로 일종의 해명을 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양쪽의 주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지금 뭐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탐 호머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은 우리 미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아이 난 거 너희들이 낳지 뭐 우리가 나라고 언제 그랬냐?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 감옥 면제 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아이 낳고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땄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고 모든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탐 호먼 국경차르는 상당히 이제 강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탐 호먼 국경차르가 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약 일주일 전에 제가 전해드렸죠. 워싱턴 DC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가방 도둑질 당했다고요. 네, 그 가방을 도둑질 해간 간 큰 용의자가 드디어 당국에 검거되었습니다. 네, 비밀 경호국은 크리스티 노엄 국토부 장관의 가방을 훔친 그 용의자를 현지 수사당국이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용의자의 이름 등의 그 개인적인 자세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절도 상습범이며 또 크리스티 노엄 장관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했던 흔적도 발견이 됐고 또 전자장비,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것에 접근하려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용의자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의 그 직책 때문에 저 사람이 국토안보부 장관이잖아. 그러면 저 가방에 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었겠네. 그렇다면 내가 훔쳐야지. 그렇게 그 노엄 장관이기 때문에 그 가방을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렇게 뭐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훔쳤느냐. 이 용의자는요, 부활절이었던 지난 20일, 그 워싱턴 DC의 고급 햄버거 레스토랑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워싱턴 DC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햄버거 집, 참, 이름은 제가 아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 캐피럴 버거라고 있습니다. 캐피럴 버거. 제가 먹었던 데가 거긴가? 그 의사당에 있는 1층인가 지하인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햄버거 집에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여하튼 캐피럴 버거라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노엄 장관의 자녀와 손주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그 노엄 장관의 가방을 훔친 그 절도범 혐의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가방에는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현금 $3,000 정도 있었고 개인 체크, 수표도 있었고요. 또 국토안보부 출입증, 또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훔쳤냐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귀중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자기 가방을 식당에서 식사할 때 바닥에다 이렇게 놨답니다. 바닥에다. 끝에 앉아 있었는데 바닥에다 놨대요. 그 옆쪽으로는 이제 뭐 자녀들 뭐 이렇게 식구들 앉아 있고 이제 맨 끝쪽에 앉았는데 가방에다 옆에다 딱 놨답니다. 근데 그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다리 쭉 뻗어갖고 다리 이렇게 뻗어갖고 다리로 슬금 다리로 가방을 자기 쪽으로 쭉쭉쭉 끌고 와서 자기 이제 옆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웃옷을 그 가방 위에 슬그머니 덮으면서 웃옷과 가방을 쓱 들고 일어나서 나갔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런 식으로 훔쳐가는 걸 왜 모르지? 할 수 있지만 뭐 여러분이나 제가 그랬으면 당장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상습범이니까 나름대로 기술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갖고 나간 겁니다. 그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경호원들도 있었을 텐데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가족들 식사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한 50cm 정도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다른 테이블에서 경호원들이 이제 힐끔힐끔 감시하면서 자기들도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 경호원들이 힐끔힐끔 감시하는 힐끔 잠시 그 상태 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훔쳐간 겁니다. 참 그런 기술을 그렇게 나쁜 데다 쓴다는 거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 기술을 좀 좋은 데 쓸 수 없나? 예, 뭐 좋은 데가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력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마술사가 되든지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든지 뭐 다른 뭐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간 큰 범인이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국발 관세 전쟁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관세 전쟁에 대항을 해서 캐나다에서는 그 국산품 애용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저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이건 캐나다 제품입니다라고 라벨을 찍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산임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를 제품 포장마다 다 찍어내는 거죠. 캐나다의 상징인 상징 문양 있죠. 단풍나무, 네, 메이플 시럽에 나오는 메이플 단풍나무 그 모양을 찍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제품 캐나다산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써놓는 그런 문구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여하튼 이거는 딱 보면 바로 한눈에 이거는 우리 캐나다가 만든 거구나. 소위 말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국산품 바로 알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짝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짝퉁.
캐나다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짜로 내세우거나 또는 과장하는 그런 짝퉁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진짜 캐나다산도 있지만 일부는 이런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허위 광고, 가장 광고, 가짜 광고를 하는 이제 짝퉁이다라는 것이죠. 캐나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서요, 캐나다에서 제조됐다라는 것 또는 캐나다 제품이다, 뭐 Product of Canada 이런 라벨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그 재료의 원산지가 캐나다이거나 또는 그 재료는 뭐 다른 데서 갖고 왔을지 모르지만 캐나다에서 제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캐나다의 그 각 마켓을 가면요, 프로덕트 오브 캐나다 이렇게 대놓고 쓰지는 못하니까 디자인드 바이 캐나다, 뭐 디자인드 인 캐나다, 뭐 캐나다에서 디자인됨, 뭐 이런 거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또는 캐나다에서 증류됨, 이건 이제 무슨 위스키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 위스키는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다 갖고 와서 캐나다에서 증류만 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거. 또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문구도 있답니다. 캐나다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봉사하는 기업 제품. 뭐 이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뭐 기준점은 뭔지도 그것도 애매하고. 하지만 뭐 하다 못해 이런 그런 문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봉사하는 기업의 제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구가 소비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수프 제조기업,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캠벨. 대표적인 미국의 그 수프 기업이잖아요. 뭐 저도 뭐 가끔 이렇게 뭐 캠벨 수프 먹고, 특히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뭐 좀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뭐 콩나물국 끓여주고 막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아이들한테는 또 혹시 맞을지 모르니까 캠벨 숲, 캔 숲 사다가 그 치킨 숲 같은 거 뭐 끓여주고, 뭐 이제 캠벨 숲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숲 컴퍼니가 캐나다에 가서는 뭐라고 써놨느냐, 거기다가 캐나다에서 디자인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 포장 디자인을 캐나다에 있는 회사가 했으니까. 근데 그게 제품 내용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막 글귀를 써놓는 겁니다. 어떻게든 캐나다하고 친밀감이 있거나 또는 이거 캐나다 국산품인가? 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심지어는 그 캠벨 숲의 또 다른 문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나다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 요리법으로 만든 숲. 뭐 이런 참 너무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제품의 제조지, 원산지, 그리고 브랜드 소유 기업의 출신국을 각각 표시해주고 구별해주는 그래서 앱이 출시됐습니다. 앱.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 제품에 대해서 바코드나 이런 걸 딱 눌러보면 그 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문구가 뭐라고 써있든 관계없이 이 앱을 딱 바코드로 스캔해보면은 앱이 말해줍니다. 캐나다 제품이다? 아니다. 그런 앱.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비버라는 그 앱인데요. 출시 2달 만에 지금 20만 명가량이 이 앱을 다운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진정한 캐나다 국산품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요. 토론토의 한 시민은 장을 볼 때마다 이러한 종류의 앱 4개를 나는 사용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1개도 아니고 4개. 캐나다 국산품을 제대로 좀 사기 위함이죠. 그는 휴대전화로 식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고 앱에 뜨는 원산지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난 다음에 나는 물건을 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매 물건마다 앱을 사용해서 스캔을 하면서 그 장을 보면 평상시 장 보는 시간보다 2배나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나는 내 시간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캐나다 국산품을 사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 그 이후에 캐나다 사람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안 좋고 얼마나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국산품을 쓰려고 하는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과거 한국의 그 7, 80년대 기억하시죠? 한국에서도 있었던 그 국산품 애용 운동. 뭐 이 운동이 생각나는 그 캐나다의 국산품 애용 운동. 이게 앞으로는 당분간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소식입니다. 주말 직전에 시행한 수술은 주 초에 받는 수술보다 경과가 더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수술 받은 사람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수술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휴스턴 메서디스트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요, 수술을 받은 요일이 수술 후에 합병증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한 거죠.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그 수술을 받은 미국의 모든 수술 받은 환자 무려 43만여 명의 수술 후 경과를 데이터 분석을 쫙 했습니다. 이 중에 19만 9,744명은 휴일 직전에 수술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나 또는 공휴일 있기 전날 뭐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22만 9,947명은 휴일 직후, 뭐 쉽게 표현하면 뭐 월요일 이런 때 수술을 받은 겁니다. 연구팀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전 수술 주말 전에 받은 사람, 주말 후에 받은 사람 이제 구분을 해서 연구팀은 수술 후에 30일 후 경과, 90일 후의 경과, 그리고 1년 후의 경과, 그러니까 합병증이 있는지, 재입원했는지, 심지어는 사망했는지 등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분석을 쫙 했습니다. 그 결과 주말 직후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가 주말 직전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도 훨씬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직전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합병증과 재입원율, 심지어는 사망률이 주말 이후에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예를 들어 30일째는 5% 더 안 좋았고요. 90일째 될 때는 6% 더 안 좋았고 1년 후에는 5% 더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그만큼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망률, 재입원율 모두 다 주말 전에 받은 사람이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휴일, 그러니까 사망률만 따로 딱 빼서 보니까요, 그 차이는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주말 전에 수술 받은 사람들 사망률은 주말 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술을 받은 사람보다 30일째 조사를 해보니 죽은 사람 9% 많았고, 90일째에 해보니까 10% 더 많았고, 1년째에는 12%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연구팀은 주말이나 휴일 근무 시스템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제가 뭐 휴일, 주말 뭐 이렇게 다 연구팀은 했지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쉽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주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뭐 전문 의료진의 숫자가 당연히 평일보다 적답니다. 그리고 그 근무하는 그 의사나 간호사의 어떤 그 연차, 수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낮답니다. 특히 이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팀, 예를 들어 심장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마취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인력이 주말에는 부족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숫자와는 또 별개로 주말에는 이 경험 있는 의료진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20년, 30년씩 근무한 소위 고참, 좀 대단한 실력을 가진 고참 의사들이 주말이나 그 롱 위켄드 이런 때 당직 쓰려고 합니까? 안 씁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주말 직전에 수술을 받으면 주말 직전에 수술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면 다음 날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이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효과적인 대처를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말에는 주로 경험이 적은 의료진, 즉 레지던트나 신참 간호사 등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한 한 주말이나 휴일이 지난 후에, 쉽게 말해서 월요일이나 아니면 뭐 한 화요일쯤 그렇게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는 좋다, 그런 결론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연구 결과는요, 실제로 미국 의학지 자마라고 하는 미국 공식 가장 그 유력한 신뢰받는 그 미국 의학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뭐 약간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공신력 있고 인정받은 연구 결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주말 전 금요일 날 수술 받기보다는 월요일 날 수술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예후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팁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수술 받을 일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